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예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저런 사연 듣다 보니 저도 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봐요. 전 아들이 귀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 거의 팔리듯 시집을 오셨었고, 결혼하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해 구박을 받으셨죠. 그러다 6년 만에 가져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저예요. 아들이 귀한 집안인데 딸인 제가 태어났으니 시댁이나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아무런 축하도 환영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엄마는 저를 낳고도 하나도 기쁘지 않으셨대요. 갓 태어나 버둥거리고 있는 저를 한 번 안아보지도 않고 저만치 밀어둔 채 혼자 우셨대요. 그렇게 엄마는 저 때문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더 견뎌내야 했대요. 그리고 결혼한 지 무려 10년 만에 아들을 낳은 후에야 시집살이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동생과 나를 동등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려. 저는 누나로서 동생을 돌봐야 하는 존재였고, 동생은 귀하디 귀한 장손이었어요. 뭐든 맛있는 거, 좋은 거, 비싼 건 동생의 몫이었고, 제 몫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으면 엄마는 계집애가 욕심이 많다며 저를 구박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랑 남동생 몰래 가끔씩 주방에서 알사탕 같은 걸 입에 넣어주시곤 하셨죠. 그게 엄마 딴에는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알사탕이 뭐라고 엄마가 그런 거라도 제 입에 물려주실 때면 바보처럼 금세 마음이 풀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특별히 아껴주거나 구박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집에서 동생 돌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끌려와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모름지기 시집 잘 가는 게 최고라며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는 저에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다고 욕을 하셨죠. 엄마의 반대로 결국 저는 상고에 진학했어요. 대학은 아예 꿈도 못 꿨어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가게 해준 엄마가 저는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셨어요. 남동생에게 뭐 해줘라 하는 말 말고는 저에게 말을 건 것 자체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커가면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고파했어요. 한 번도 양껏 마음껏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랑이라 그 갈증이 참 컸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차별을 불합리하다 느끼진 못했어요. 그땐 다들 그랬거든요. 저처럼 차별받고 자란 친구들도 많았고 아주 흔했죠. 지금이야 뭐 여성 인권이니 남녀 차별이니 말이 많다지만 저땐 다들 그랬어요. 옛 어른들은 지금도 아들이 최고라는 생각 다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들로 태어난 제 남동생은 저랑은 참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죠. 할머니는 동생이 태어나자 10년 만에 맞는 친손자라고 마을 잔치를 여셨어요. 그리고 동생은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며 부족함 하나 없이 자랐어요. 할머니도 아버지도 동생의 말이라면 끔찍이 여기셨고 동생이 하고 싶다는 건 다 들어주셨어요. 용돈도 동생만 주셨죠. 그래도 다행히 못 살던 집은 아니라 저 역시 못 먹고 못 입고 자라진 않았어요. 다만 동생에 비해 많이 모자란 대우를 받았을 뿐이었죠. 그러다 제가 19살이 되던 해 집에 가세가 크게 기울었어요. 할머니가 보증을 잘못 서셔서 갖고 있던 땅이며 재산들을 거의 다 잃게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할머니는 쓰러지셔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은 살던 집까지 팔고 동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일도 안 다니시고 매일 술을 먹고 다니시다가 집에 오는 길에 시내버스에 치여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졸지에 엄마와 저, 동생 그렇게 셋이 남게 됐어요. 저는 20살이란 어린 나이에 동생과 엄마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됐죠. 엄마는 평생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아직 중학생인데다 귀하게만 자라내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였기 때문에 뭘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은행으로 바로 취직했어요. 그리고 제가 벌어온 모든 돈들은 다 동생을 위해 사용됐어요. 제 월급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엔 많이 모자랐는데, 그래도 엄마는 동생에게 매일 고기를 먹여야 한다며 동생만 고기를 사서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타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돈이 모자라서 엄마와 저는 누룽지를 끓여서 먹고 동생만 고기 반찬에 쌀밥 먹고 그랬어요. 매일 그렇게 사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그놈의 고기 꼭 매일 사 먹여야 하냐고 엄마한테 대들고 싸우기 일쑤였어요. 동생도 그만하면 고기 안 먹겠다고 할 만도 한데 끝까지 뻔뻔하게 잘 먹더라고요. 여차저차 시간이 흘러 동생도 19살이 됐어요. 그래서 전 내년이면 이제 둘이서 벌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동생은 돈 벌기 싫다고 대학을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엄마는 당연히 동생 편이었어요. 무조건 대학까지는 보내야 한다 하더라고요. 미칠 노릇이었어요. 제 월급으로 동생 대학 학비까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는 알아서 방법을 찾아보라며 계속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전 빚보증으로 다 날리고 조금 남아있는 땅이랑 엄마가 갖고 있던 폐물 좀 팔았음 했는데 엄마가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동생 장가간다 하면 이거라도 있어야 보낼 수 있다며. 그래서 저는 결국 동생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돈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로 했어요. 당시 어려서부터 저 좋다고 쫓아다니던 동네 소문난 부자 오빠가 있었는데 동생 학비에 우리 집의 생활비까지 매달 문제없이 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오빠랑 결혼했어요. 얼굴도 그만하면 흠 있는 거 아니고 지고지순하게 나만 좋다 하는 거 보면 성격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그땐 동생 학비가 급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는 저의 선택에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사위가 동생 학비도 내준다 하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준다 하니 이제야 저를 낳아 키운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말은 저에게 비수가 됐어요. 엄마에게 난 어떤 존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딸이긴 했는지 결혼하기 전날 엄마가 가락지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락지 하나 들고 시집을 갔어요. 빈손으로 시집 간 거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아마 남편이 미리 얘기를 다 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결혼이 시간이 갈수록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남편 복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남동생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킬 수 있었고 동생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부터는 집에 보내던 생활비를 줄였어요. 그쯤 되니까 저희도 애 키우고 한다고 들어가는 돈이 제법 됐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원래 주던 돈을 줄이면 어떻게 하냐고. 남동생 월급 있지 않냐 해도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뻔뻔한 엄마의 태도에 남편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여태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던 남편이 장모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 하는데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남편 잃을까 싶어 엄마에게 더는 돈 못 준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난 해줄 만큼 다 해준 것 같다고. 그리고는 그나마 줄여 보내던 돈도 끊고 집에 연락도 딱 끊었어요. 마침
애들 교육 때문에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갔죠. 그러니까 고향에서 천하에 못된 년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엄마 벗어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 끊은 지 한 1년은 됐을 무렵 동생이 주소는 어디서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돈도 많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누나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엄마가 누나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엄마랑 다시 화해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가족이 대체 뭔지 바보같이 외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돈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고맙다 인사도 제대로 못 들을 거면 그냥 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맘 독하게 먹으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약속하고 동생 결혼 자금을 도와줬어요. 엄마와도 다시 연락하고 만나게 됐죠. 엄마는 동생이 결혼한다 하니 얼마 남아있지 않던 땅이며 폐물이며 갖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동생에게 내놓으시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와는 너무 달라 마음이 그랬지만 아들이니까,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도움받고 결혼한 동생이 결혼하고 나더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엄마도 찾아뵙지 않고 썩 안면몰수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믿고 끔찍이 여겼던 아들이 자신을 모시고 가긴커녕 본집에 두고 찾아오지도 않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머리며 가슴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저희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셨는데 엄마랑은 도저히 다시 같이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가끔 저희 애들을 볼 때면 차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랑 같이 살면 분명 우리 아들을 남자라고 차별하실 게 분명했고, 그러면 아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우리 딸에게도 상처가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전처럼 생활비를 달에 얼마씩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지냈나 명절이라고 친정집에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갔더니 동생네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아기를 임신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이사 가는 집으로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더 큰 집 갈 수 있게 보태달라고.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어요. 결국 동생네는 돈 때문에 온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엄마를 본인들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 보니 애기 태어나면 키워달라는 얘길 돌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동생한테 크게 화를 냈어요. 너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 엄마 이제 갖고 있는 거라곤 이 집 한 개뿐인데 그마저도 뺏어가고 싶어. 옳게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돈이 필요해서.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찾아온 거야. 내가 누나한테 돈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엄마랑 상의하는 건데 왜 누나가 난리야. 내가 네 생각 모를 것 같아. 엄마 집으로 모신다는 건 핑계고.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이사 가는 김에 곧 태어날 애도 돌보게 하려고 엄마 모신다는 거잖아. 누나가 뭘 안다 그래? 그만해. 너는 왜 오랜만에 온 동생한테 큰 소리야? 그래서 남동생과 올케에게 따져 묻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던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본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요. 그리고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남동생한테 그렇게 하자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인생에 동생밖에 없는 엄마가 아주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에도 얘네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나 이제 앞으로 엄마랑 연락 안 할 거예요. 이제 엄마 자식 안 할 거야. 전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엔 진짜라고. 그냥 엄마 죽은 셈 칠 거야. 그래서 엄마에게
독하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런 저의 말이 괘씸했는지 엄마는 제 뺨을 치셨어요. 이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 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자식도 하지 마. 나도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네 말대로, 네 엄마 죽은 셈 쳐. 엄마의 말에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남편과 애들 손을 잡고 엄마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엄마와도 동생과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지냈어요. 엄마의 소식은 궁금하지도 않았고 동생 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면 그 연락은 오겠지 하며 그냥 생각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애들을 키울수록 엄마에 대한 원망은 더 커졌어요. 내가 직접 낳고 키워보니 딸도 아들도 너무 예쁘기만 한데 어떻게 엄마는 나를 그렇게 차별했을까? 엄마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동생뿐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엄마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 해도 그렇게 매정했을 수 있나 싶었죠. 엄마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오랜 상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지방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부산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서 날 왜 찾지 싶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부산역에서 혼자 역사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시켜드린 상황인데 혹시 김영희 씨가 어머니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계속 물어도 가족이 없다고만 하셔서 갖고 계시던 주민등록증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해서 연락드리는 거라고. 동생분은 계속 연락이 안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날 바로 차를 끌고 부산까지 남편과 함께 내려갔어요. 엄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에 가보니 엄마와 기관분들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본인 얼굴을 가리시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는 걸 보자마자 바로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는 절 보기는커녕 제 시선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러자 엄마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잠시 얘기를 하자며 병실 밖으로 절 데려갔어요. 저는 일단 남편한테 엄마를 부탁하고 그분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를 듣게 됐죠. 아무래도 동생분이 어머니를 기차역에 버린 것 같아요. 왜 경기도 사시는 분이 부산역까지 오신 거냐고 물으니까 계속 그냥 시설에나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연락처나 이런 걸 물어도 계속 아무도 없다 하시고 상태도 너무 안 좋으셔서 일단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경양 부족 소견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기관 담당자분이 하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제 동생이 엄마를 부산역까지 데려와 버리고 간 것 같다고. 게다가 엄마 수중에는 달랑 10,000원뿐이었다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선 엄마랑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 엄마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남편한테도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죠. 꼴이 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러고 있어? 신경 쓰지 마라. 나도 양심은 있다. 뭘 신경 쓰지 마. 그놈이 진짜 엄마를 역에다 버린 거야. 그래? 신경 쓰지 말라니까. 시설을 보내달라 하면 돼. 왜 이렇게 살아? 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이게 뭐야 진짜. 눈물이 났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제게 손 벌리지 않겠다며 고개 숙이고 있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또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어요. 언제 이렇게 늙은 건지 주름이 자글자글해서는 잘 먹지도 못했던 건지 앙상하게 마른 엄마가 너무 짜증났어요. 그렇게 아들 하더니 그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생전 와본 적도 없는 지역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엄마의 눈치를 보아하니 동생은 애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엄마가 필요 없게 되자 더 이상 엄마와 함께 살기 싫어. 엄마가 자신을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엄마를 버리고 간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는지.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 그냥 가면 앞으로 어쩌려고. 됐으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 아니, 그냥 시설 가면 돼. 나도 그 정도의 염치는 있어. 됐으니까 그냥 가자고. 더 말하기 싫어. 저는 엄마의 짐을 챙겼어요. 사실 챙길 짐이랄 것도 없더라고요. 갖고 있던 게 고작 얇은 가디건에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으니. 그리고 남편한테는 뭐라 말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남편도 동생의 행동에 많이 화가 났는지 당장 장모님 모시고 집으로 가자고 제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말해주더라고요. 천하의 몹쓸 놈들이라며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엄마를 보더니 날도 추운데 옷도 얇게 입으셨다며 본인 외투를 벗어 엄마에게 입혀주고는 차 뒷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남편한테 참 고마웠어요. 엄마는 그동안 남동생 집에 있을 때도 어떻게 있었던 건지 자꾸만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하려고 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 없다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영 어색한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동생의 연락처를 수소문에 연락해봤지만 역시나 제 연락도 받지 않더군요. 애들도 할머니 매일 우리 눈치만 보고 안쓰럽다 하고 남편도 마음이 안 좋다 해서 온 가족이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 많이 가지려 노력했어요. 엄마는 뭐가 그렇게 고맙고 미안한지 그럴 때마다 매번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집에도 우리 가족들과도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날 엄마가 목욕탕에 같이 좀 가자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엄마랑 둘이 있으면 대면대면해서 고민이 됐어요. 살면서 엄마랑 단둘이 목욕 가본 적 없었거든요. 고민하다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엄마가 마른 팔로 제 떼를 밀어주시더라고요. 미안해. 너한테 매정하게 굴어서. 어린 네 마음에 상처 줘서. 그리고는 제게 사과를 하시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의 사과를 듣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엄마는 그런 제 등을 쓸어주시며 계속 떼를 밀어주셨어요. 그렇게 엄마에 대한 제 미움도 다 밀려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엄마는 재작년에 돌아가신 상태예요. 이미 저희 집에 오실 때부터 건강을 많이 잃으신 상태였고 다행이라 해야 할지 큰 고통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동생은 엄마 장례식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있다가 발인 날 와서 부조금 들어온 거에 반 내놓으라고 난리치다가 저랑 남편한테 쫓겨났어요. 그 후로는 고향 사람들한테 소식 들어보니 동생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 거의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고는 하던데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관심도 없고요. 다 쓰고 나니 제 얘기가 요즘 사람들 말로 소위 고구마 같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답답한 저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평안하세요.